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차 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간 글쓰기 과정들을 쭉 배워왔죠. 자, 첫째, 글쓰기에서 소재를 무엇을 삼을까에 대한 고민, 즉 글감을 떠올려서 글감을 정하는 거. 또 그 글감 안에서 자, 내가 글을 작성할 때 어떤 중심 생각으로 글을 작성할까를 알아보는 주제 정하기. 그 다음에 그것들을 순서대로, 어떤 순서대로, 논리적인 순서대로 혹은 중요도에 따라서 어떻게 배열해서 글을 작성할까에 대한 뼈대를 세우는 기호 작성하기까지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자, 오늘은 그 과정에 본격적인 글을 쓰는 글쓰기 과정 중에 초고 쓰기입니다. 자, 글을 쓰는데 무슨 또 글쓰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듯이 글쓰기 과정 중에 초고 쓰기는 완성이 아닙니다. 자, 초고 쓰기 단계에서는 자, 일단 쓰고 그리고 여러 번의 수정 과정을 거치는 그 수정 과정을 끝내야 우리가 어디다 제출할 수 있는 그 완성된 글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완성된 글을 쓰기 전에, 수정하기 전에의 글을 바로 우리는 초고 쓰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초고 쓰기를 하는 게 완성된 글이 아니라고 했으니 일단 여러분 초고 쓰기에서는 너무 겁내지 말고 일단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쓰고 쓰고 나서 수정 과정을 할 수 있으니 일단 마음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쓰는 과정, 즉 초고 쓰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름의 초고 쓰기가 어떤 과정,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고 쓰기에서 주의할 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초고 쓰기에서 주의할 점은 글의 제목을 다는 일과 자,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문단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 제목 달기 한번 볼까요? 자, 제목은요, 글의 얼굴이다 했습니다. 자, 글의 얼굴. 자, 우리 얼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또 누군가를 소개받아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의 어떤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미루어 짐작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글도 마찬가지죠. 그 제목을 보고 우리가 이 글을 내 시간을 내서 읽을까 말까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제목 달기를 여러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글을 쓰기 전에 제목을 다는 것이 좋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과제를 제출할 때 보면 제목을 안 달고 과제를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제목을 달기 싫어서가 아니라 글을 먼저 쓰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제목 다는 것을 믿고 그냥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단계에서는 제목을 꼭 쓰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것을 습관화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글 쓸 때 제목이 진짜 생각이 안 났는데 자, 그때는 가제목이라도 정해서 달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중간중간에 내 합당한 제목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때 수정을 하면 되니까 일단 가제목이라도 제목을 달아놓고 자, 글을 쓰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막연한 제목이 아닌 구체적인 제목을 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글을 쓰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이 되는데도 과제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제목이 두리뭉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것보다 독자가 어떤 내용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혹은 이거 진짜 매력적인 제목이어서 내가 읽고 싶어진다는 욕구가 생기게 만드는 제목이면 더 좋겠죠.
자, 구체적인 제목을 한번 예를 볼까요? 자, 된장녀 이야기라고 우리 한동안 된장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자, 그 된장녀의 이야기가 본질이 아니고 내가 쓴 글은 된장녀와 남녀 간의 어떤 의견 차이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본질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는 글을 썼다면 이렇게 구체적인 제목을 쓸 수 있겠죠. 자, 된장녀 이야기면 그 기사에서 많이 보는 기사의 거를 찾아보면 되지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한 제목에서는 내가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제목을 단 글에는 그래 된장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남녀가 갖는 생각, 그거에 대한 대결로 연결이 되어지는 글이 새롭네? 라고 판단이 되면 읽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겠죠. 자, 이렇게 제목이 두리뭉실하거나 무엇을 쓸 건지를 이해가 안 가거나 자, 이런 제목보다는 제목이 좀 구체적이어서 있는 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제목이면 더 좋겠다. 자, 그러면 제목은 글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야 한다. 자, 글의 방식이, 자, 에세이나 평론 같은 경우는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수사적인 표현을 가미하거나 간접적으로 주제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운 회전문의 기만이라는 글에서도 보지만 이 회전문의 기만이라는 제목은 사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자, 회전문에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어떤 폐쇄적인 소통 방식을 글에 담고 있지만 제목은 회전문의 기만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럴 경우 우리가 어때요? 제목을 보면서 우리 독자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시킬 수 있다는 그래서 독자들을 읽을 만하게 끌어당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죠. 자, 이렇게 에세이나 평론일 때는 주제를 암시하지만 어떤 수사적인 표현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보고서나 논문일 때는요, 에세이랑 평론의 제목과는 좀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쓸 것인지 그 주제와 방향이 명확히 드러나는 제목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제를 위해서 보고서나 논문을 뭐 리스 같은 데서 찾아보면 키워드를 치게 되잖아요. 자, 그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을 주제와 방향을 찾게 되는데요. 자, 그러려면 어때요? 보고서나 논문의 제목에서는 이런 명확한 제목이 정해져야 한다. 그래야지 독자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서나 논문을 쓰거나 혹은 에세이나 평론을 쓸 때 어떤 제목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파악해보고 거기에 알맞은 제목을 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단어들이 모이면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이면 자, 하나의 단락이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글에는 단락으로 이루어졌다 할 수 있죠. 짧은 글에는 하나의 단락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글에서는 여러 개의 단락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단락을 쓸 때요. 개요 작성할 때부터 단락이 몇 개인지를 결정해서 작성했다면 글을 쓰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에너지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굉장한 큰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단락을 개요쓰기 할 때부터 구성해 놓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락은 글에서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작은 단위입니다. 자, 내가 글을 쓸 때 어떤 글을 쓴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글 쓴 사람이 내 생각, 의견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자, 문장이 단일한 생각의 표현이라면 문장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더 큰 세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단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장이 단일한 생각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제가 배가 고프다 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왜 배가 고플까? 무엇 때문에 배가 고플지.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문장들이 모여야지 이 사람이 배가 고픈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들을 연결해. 그것이 바로 단락이 된다는 거죠. 자, 배가 고프다는 것만 표현하는 것보다 배가 왜 고팠는지를 설명하는 그 하나의 단락은 한 줄의 문장보다 더 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단락은 서로 관련된 몇 개의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발전시키는 글쓰기의 기본 단위이면서 생각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과 생각이 분리되는 지점에서 나누어 주어야 해요. 자, 아까 여기서 우리가 계속 생각의 최소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생각이 하나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으면 그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바뀔 때 우리는 단락을 나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단락에는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자, 단락을 나누는 그 습관이 없는 학생들은 대체로 이렇게 단락을 나누거나 구분하는 데 익숙지 않을 겁니다. 자, 단락에 대한 어떤 감각을 키우거나 단락에서 중심 생각을 드러내는 문장,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습관화들면 글을 쓰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글을 쓸 때 한 단락을 쓰는데 그 한 단락에 중심 문장, 뒷받침하는 문장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단락을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할까요? 대부분 원고지 같은 거 쓸 때 보면 한 단락 쓰고 우리는 어때요? 맨 앞칸, 줄을 바꿔서 맨 앞칸은 비워놓잖아요. 그게 바로 단락을 구분짓는 방법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줄을 바꿔서 원고지 한 칸을 띄어 쓰는 그 단락을 나누어질 때 어떤 때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쓰나요? 자, 단락을 구분해서 써야 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생각이나 논점이나 주장이 달라질 때 이건 뭐 당연하죠. 앞에서 최소의 생각의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 생각들이나 주장이 달라지면 당연히 단락을 나누어야죠. 또 시간, 장소, 장면이 달라질 때 또 단락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사건이나 현상이 달라질 때 나누기도 하고요. 인물, 상태, 동작이 달라질 때도 나누기도 합니다. 또 긴 인용문을 쓸 때 인용부호를 쓰고 단락을 구분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단락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 때는 그냥 지나쳐 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글을 읽을 때 단락을 나눈 것이 어떤 때 단락을 나누어서 썼는지를 좀 관심을 갖고 글을 읽다 보면은 단락을 구분해서 쓰는 예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좀 참고할 수 있어요. 글을 읽을 때
어떤 때 단락을 구분해서 썼는지를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락에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자, 중심 문장은 내 생각이나 의견이 될 수 있죠. 자, 그 생각과 의견을 더 단단하게 뒷받침하는 문장이 바로 이유, 근거, 사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좋은 학교야.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야. 자,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죠? 자, 왜냐하면, 자, 이유를 들고 있죠. 교수님들이 친절하시거든. 자, 이건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자, 근거.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주셔. 자, 친절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단락, 이게 만약에 하나의 단락이라면 이렇게 중심 문장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문장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견, 이 중심 문장을 탄탄히 더 뒷받침해주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세 줄의 간단한 단락이겠지만 여기 우리가 살을 붙이고 사례를 붙이고 한다면 이제 길이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간단히 우리가 단락을 쓸 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한 가지의 단락을 쓸 때 중심 문장, 그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심 문장은 어떻게 쓰나요? 자, 중심 문장은 문단의 중심 생각입니다. 즉, 자, 그 문단 안에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중심 생각에는 그래서 생각, 느낌 등이 함께 제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중심 문장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 중심 문장을 구성하는데 참고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심 문장은 화제와 중심 생각을 포함한 완전한 문장으로 구성하면 좋다. 자, 우리가 하나의 단락에 글쓰기를 하면 그 단락에 필요한 화제, 즉, 이건 뭐예요?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중심 생각은 어떻게 라는 생각을 포함한 것이잖아요. 자, 그것들을 잘 구성해서 완전한 문장으로 구성을 한다면 자, 문장이 어때요? 굉장히 탄탄한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자, 김치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반찬으로 꼽힙니다. 예, 반찬은 자, 화제가 될 수 있을 거고 자, 중심 생각은 어때요? 대표적인 반찬으로 꼽힌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화제를 포함해서 자, 중심 생각을 문장으로 만든다면 탄탄한 문장, 중심 문장이 될 수 있다. 자, 그 중심 문장에 뒷받침되는 문장으로 우리가 왜 김치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찬인지를 표현하면 더 이렇게 탄탄한 글쓰기가 문장이 단락이 완성될 것입니다. 자, 중심 문장은 단일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무릇 모든 도구는 양면적이고 복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심 문장이 도구가 양면적이고 복합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뒷받침 문장에서는 양면적인 거, 복합적인 것을 써줘야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심 문장에 두 가지 이상의 문장을 써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표현하기가 쉽지 않고 또 까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뒷받침 문장 한번 볼게요. 훈민정음은 쉬운 문자 도구이므로 쓰임새가 많을 수밖에 없다. 또 창제자가 만든 의도대로라고 쓰인 것이다. 그래서 허조 같은
신하는 쉬운 문자를 가르치며 백성들이 지비층을 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세종이 이런 양면성이나 다양한 쓰임새를 몰랐을 리 없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있었대요. 양면적이고 복합적인 내용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양면성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 문장,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중심 문장에 여러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을 설명하고 뒷받침 문장으로 쓰기가 어렵다. 그리고 가독성이 좀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자, 두 번째,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자, 나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연설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했다. 연설문에 많은 것을 담으려 했다. 라면서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전달하는 그 전달 과정에서 독자들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누구나 하는 표현이나 하면 그 표현으로 작성을 했다면 진정성을 느끼는 것에 방해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 나의 이야기로, 나의 언어로 이렇게 중심 문장을 적는다면 그 사람의 더 귀를 기울이고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단락쓰기에서의 중심 문장을 쓸 때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글을 쓰면서 그 처음 단계인 서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서론은요,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단계입니다. 자, 제목과 더불어 독자가 처음 대면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인상이 대부분 30초 안에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30초에 형성된 어떤 첫인상이 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거를 뭐 전문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초도 효과라고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신문 기사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자, 독자들이 한 기사를 끝까지 읽을까 말까를 판단하는데 이 30초밖에 안 걸린다고 그래요. 제목이랑 그 앞부분, 그 서론 부분, 즉 신문 기사의 리드 부분이라고도 하죠. 그 기사를 딱 보고 선택을 마친다고 하니까 이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서론 부분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내 글을 다른 사람한테 읽혀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는 어떤 그런 단계로 글을 써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소설이나 인문서, 뭐 서양서 같은 것도 첫머리를 강렬하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책들을 우리가 딱 펼쳐보면 한 문장, 그 첫 번째 문장에 꽂혀서 끝까지 읽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 이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서론 부분은 문제 도입과 문제 제기, 주제 제시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지 독자가 나 관심 있는 분야네, 관심 있는 어떤 주제네를 판단을 하고 글을 읽을까 말까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서론 부분에서는 내가 이제 글을 쓸 때 어떤 주제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서론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 부분을 도입부 후반부에는 주제부로 나누어서 쓰기도 해요. 자, 서론의 전반부에서는 어떤 문제 제기나 이 글을 쓰게 되는 어떤 계기, 이유에 대해서 쓴다면 후반부에서는 이 글을 다루고 있는 어떤 주제를 암시하는, 주제를 제시한다거나 문제 제기를 한다는 어떤
내용으로 후반부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도입부와 주제부로 나누어서 전후반으로 나누어서 글을 쓰게 된다. 자, 전개 방식으로는 이렇게 개요, 정의, 인용, 이야기, 질문, 환기 등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자, 개요에서는요. 자, 만약에 서론에서 개요를 이제 전개 방식으로 쓰겠다 라고 하면, 자, 개요가 뭐예요? 말 그대로 전개할 내용을 압축적으로 간추려 제시하는 것이죠. 자, 이제 시작 부분부터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시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정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개요는 아주 짧게 한두 문장으로 처리하고 개요만 있고 글의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상세히 서술을 하기도 하고, 개요가 너무 길면 글이 그 끝이 뭐 흐려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개요는 아무리 길어도 2개 문단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절제를 해야 돼요. 자, 개요로 글을 시작하는 방법은 아주 널리 쓰이고 대중적인 관심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어떤 설명문이나 보고서, 논문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정의의 사물이나 사태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글을 쓸 때 사전적 정의 이렇게 해서 많이 쓰게 되잖아요. 어떤 사물이나 사태의 뜻을 명확하게 밝힌다. 사물이나 사태의 뜻은 복잡하고 모호한데 그것을 이렇게 딱 한 꼬챙이 꿰어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정의와 진단은 중간에 어떤 그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냐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자신감이 좀 있어야지만 정의로 내가 이 글을 쓰는데 나의 자신감 뿜뿜 이렇게 내비칠 수 있을 때 정의로 글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정의로 이렇게 서론을 시작할 때 한눈에 정의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를 시작하면 중간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나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계속 추상적인 논리적으로 글을 이끌어가면 또 당위적인 내용으로, 당연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십상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들을 들어서 뜻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인용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 주장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저명한 전문가나 유명한 사람들의 글이나 말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들을 빌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을 빌어서 나의 말을 대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인용하기가 좀 쉬운 방법이 여러분에게 글을 쓰는 방법 중에 굉장히 쉬운 방법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적절한 인용만 찾는다면 반은 성공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 인용문을 찾는데 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굉장히 글 쓰는데 활용할 수 있겠죠. 또 합리적인 글을 쓰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려면 평소에 신문이나 스크랩 같은 거 메모를 하는 그런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야기로 서론을 한다. 이야기 방식으로 서론을 제시한다 하면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해서 일정한 줄거리로 하는 말이나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따가 예문으로 함께 보고요. 자, 서론으로 이제 질문을 던져서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내가 뭐 정의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읽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호기심을 증발시킬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질문은 정의나 환기와 함께 좀 부담스러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정의는 깊은 생각을 하거나 통찰을 깨야만 접근할 수도 있고, 질문을 만나면 약간 놀랄 수밖에 없는데, 질문을 이해하고 나면 궁금증이 더 커지기도 하죠. 자, 그래서 뒤에 나올 설명에 대한 기대 역시 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하게 설명되고 궁금증을 풀고 나면 그 글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하지 못한다면 자, 비난을 각오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독자를 궁금증을 빠뜨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방식을 썼다 하면 그 질문에 알맞은 해답과 설명을 잘 쓸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환기는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글은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흔들거나 뒤집으려고 할 때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환기 효과를 낼 때는 반증이라든가 문제 제기라든가 역설이나 반어, 화제 등을 꼭 이제 활용해서 서론 부분에 이런 방식을 쓰면 좋겠죠. 예를 들어 역설 같은 경우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라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등장하는 지련하는 짓밟다라는 행위에 사뿐이라는 모순적인 수식어를 붙이면 어때요? 이 시 화자의 마음을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기존에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좀 뒤집는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환기로 서론을 제시를 하면 또 서론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로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에서 개요란 전개할 내용을 압축적으로 간추려서 제시한다. 그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친절하게 처음에 제시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개요를 가장 정직한 시작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요에서 보고서나 논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도 과제를 하기 위해서 논문을 살펴보았다면 또 많은 보고서를 살펴보았을 테죠. 자, 그것들을 보면 이 논문에서 필자는 뭐뭐뭐로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무엇을 연구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논문의 시작 부분인 만큼 이제 그 논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추려서 효과랑 의미를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 설명을 내용하는 것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익히 하는 이런 보고서 논문의 개요 말고도 제가 가져온 이 개요의 예는 제가 여러 번 예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잡스의 졸업식 축사 부분인데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논문하고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 나갈 거라는 것을 압축해서 보여주기도 한다고 했고요. 자, 여기도 그 논문이 아닌 이런 에세이 같은 거에서도 우리는 개요로 전개 방식을 쓸 수 있다. 자, 그 예로 스티븐 잡스의 졸업식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스티븐 잡스가 졸업식 축사로 내가 무엇을 얘기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개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뭐 졸업식에 와서 축사를 하지만 나는 졸업도 못하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처음 이제 가까이서 졸업식을 보면서 내 삶의 세 가지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라고 자,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간추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즉 서론에 개요의 예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논문이나 보고서의 어떤 형식적인 글이 아닌 것에도 개요의 예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이 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글 이야기로 서론을 작성할 때 어떻게 쓰는지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한 일정한 줄거리를 갖고 하는 말이나 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실제로 없는 일을 상상해서 꾸며낸 것일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유독 재미있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말을 찬찬히 분석해보면 이야기 요소 곳곳에서 이런 중요한 것들이 발견될 수 있는데요. 이야기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컨텐츠에서도 시간을 어떤 풍화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지만 최후로 남는 것이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겠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 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시청률을 올리거나 책을 리뷰하거나 영화를 리뷰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거나 심지어 미래를 예측할 때도 우리는 굉장히 서사적인 스토리텔링의 힘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로 서론 부분을 쓰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흥미로워야 되고 또 새롭거나 재미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낡은 이야기라도 이렇게 참신하게 재창조를 해야 하는 창의성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럴듯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으면 어때요? 글을 읽으면서 계속 욕하게 되죠. 뭐야 이거 거짓말이야? 하는 불신이 생기게 되니까 자, 이 개연성을 갖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어떤 시사적이고 논리적인 글에도 이런 스토리텔링적인 서론 방식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 서론 부분에서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그 글을 선택하게 하는데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글은
버락 오바마가 2004년에 대선 당시 기조연설을 한 글이에요. 자, 우리도 알다시피 버락 오바마가 워낙 연설을 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버락 오바마의 어떤 연설이나 글을 보면 사람이 설득을 당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곳곳에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짤막한 이 이야기 속에 이제 전하려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잘 담겨 있는데, 이 연설에서 이야기의 힘을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오바마는 이 연설을 통해서 무명의 정치인에서 일약 세계적인 정치 스타로 발돋움했고, 이 연설을 통해서 4년 뒤에, 이 연설 후 4년 뒤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보로서는 이 연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연설문을 쓴다거나 연설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자, 오바마는 이 연설을 시작할 때 자신의 집안 내력을 이야기하는데 할애해요. 잡스랑 비슷하네요. 친가와 외가 이제 양쪽 가족사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물려받은 이 다양성, 흑인이잖아요. 백인들만 사는 이 흑인의 자기의 얼굴 색깔, 피부 색깔이 그 다양성을 드러낸다 는 것을 설득하는 거죠. 오직 미국에서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자신이 성공 스토리가 가능하다고 역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로 흑인인 오바마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거부감을 없애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이 위대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 이 삶을 인식하는 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바마는 이렇게 미국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청중들에게 고취시키고 자신이 정언한 긍정적인 메시지, 즉 Yes, we can을 반복하면서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자,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고 어떤 부분에서 흑인인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제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문제 제기는요, 문장의 서로의 대체로 문제 제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중 문제 제기형은 서론의 첫 문장에서부터 다루고자 하는 문장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읽는 독자가 어때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지, 어떤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자, 이 문제 제기, 즉 서론에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죠. 또 어때요?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뒷받침 문장을 활용해서 뒷받침 문장을 씀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청년 실업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 시스템, 정부의 정책, 사회 풍토까지 여러 측면에 관련되어서 쉽사리 해결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청년 실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청년 실업에 가진 문제점, 자, 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자, 문제 제기로
활용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서론 쓰기는 문제 제기를 활용해서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 우리가 과제를 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많이 활용되는 문제 제기형 방식,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본론은요, 서론에서 던진 흥미와 관심을 보여줬다면, 본론에서는요, 자, 글쓴이가 자기의 생각을 잘 밝히는 단계이겠죠. 자, 자신의 느낌이나 의견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근거와 이유를 밝히는 단계입니다. 자, 흥미와 관심을 이제 끌어왔으니까 거기에 충족시키는 내용, 알찬 내용을 쓰는 단계이죠. 자, 알찬 내용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한, 합당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그런 내용이어야 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본론에서 어떤 이런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단 구성이나 문단의 연결을 어떻게 할지, 그 흐름을 어떻게 매끄럽게 구성을 할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개요 작성을 할 때 여러분이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 여기서 좀 더 수월하게 쓰기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포털 같은 데를 이렇게 뒤지다 보면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 제목이 있죠. 무슨 큰일이 있을 것처럼 우리가 막 클릭을 해보지만 어떤 클릭을 하고 글을 들어가서 글을 읽으려고 하면 낚였다, 허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건 어때요? 이 본론 단계에서 설득력이 없는, 충실하지 못한 글이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서론에서의 어떤 흥미를 잘 충족시키는 설득력 있는 글, 알찬 글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해 놓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전개 방법들을 있는데 그 전개 방법들이 서론에서도 설명을 했어요. 그 서론에서의 전개 방법이 본론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어색한 거, 그런 것들은 뭐 정의하기 이런 거를 서론에서 쓰지 않고 본론에서 쓴다 하면 약간 어떤 문단의 연결이나 구성에서 어색함이 독자들한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자기가 글을 쓸 때 이 방법으로 글을 써내야겠다 라는 어떤 전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서론에서도 쓰고 본론에서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 전개 방법을 하나를 갖고 본론에서 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첫째 문단에서는 늘어놓기를 썼다면 둘째 문단에서는 비교하기를 쓰고 셋째 문단에서는 내가 뭐 문제 제기와 해결 어떤 이런 방법을 썼다. 그렇게 본론은 좀 기니까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만 갖고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 여러분이 나의 글에, 나의 그 문단에 어떤 전개 방법이 가장 적합할지를 생각하고 활용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어떤 본론에서의 전개 방법엔 뭐가 좋을까요? 자, 이 늘어놓기에 묶어놓은 분류와 나열을 한번. 여러분, 분류와 나열이, 그러니까 분류는 이렇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저희 마트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트 이렇게 식품부라고 하면 그 식품부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뭐 과일도 있을 거고, 채소도 있을 거고, 뭐 육류도 있을 거고, 가공식품이 있을 거고, 유제품, 뭐 음료, 주류, 뭐 이런 게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분류입니다.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나열은 뭐일까요? 그냥 나열은 그냥 글 쓴 사람이 내키는 대로 그냥 늘어놓는 거.
그게 바로 나열이에요. 자, 여러분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실려 있었던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글에 작가가 떠오르는 것들을 막 이렇게 써 내려갔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나열은 작가가 그걸 쓰고 싶은 것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막 떠올려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면 논리적이거나 뭐 맥락을 갖지 않고 뭐 박자나 가락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막 쓴 것을 뭐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막 쓴 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 안톤 슈나크의 머릿속에 막 나를 슬프게 하는 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막 꼬리에 꼬리를 물게, 뭐 울음소리, 작은 새, 시체, 가을비 막 이러면서 나열을 했잖아요. 그런 방법을 쓴 글을 바로 나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나열하기는 약간 문학적인 글에 많이 필요하겠고, 요 분류는 어떤 학문적인 글, 형식적인 글에도 많이 활용이 가능하고, 이 늘어놓기가 가장 글쓰기 초보자들한테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자, 그리고 견주기를 한번 볼게요. 견주기는 이제 비교하고 대조 방법이 있겠죠. 자, A하고 B가 있다면 그 A하고 B 뭐 비교와 대조는 서로 비슷한 것끼리 혹은 다른 것끼리 다 가능해. 근데 비교는 서로 비슷한 점을, 대조는 서로 반대되거나 차이나는 것을 찾아내는 거, 찾아서 글로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런 방법. 자, 중요도는요, 중요한 것을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중요도가 낮은 순서대로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중요도의 어떤 순서를 놓고 배치를 하고 전개 방식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기사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국가 공문의 뭐 보도자료 같은 거, 이럴 때에는 아까 회사 같은 데 가서 뭐 보고서 같은 거 쓸 때에는 이렇게 중요도를 맨 앞에 놓고 쓰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 빨리 이제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 중요한 것을 맨 앞에 놓고 배치를 하면서 전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 방식은 앞에서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흥미를 끌기 위한 전개 방식을 서론했다면, 여기 본론에서 이야기 방식은요, 시간과 순서에 따라서 또 글쓴이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전개 방식,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다음에 공간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그 글을 막 그때 어떤 상황이나 뭐 사물의 흐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막 생각해내면서 썼다면, 뭐 일기 같은 걸 떠올리면 되겠네요. 줬다면 글쓴이의 흐름에 따라서, 글쓴이 생각, 내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뭐 시간이나 공간에 그런 것 개의치 않고 어떤 논리적이거나 뭐 그런 걸 떠나서, 맥락을 떠나서 글쓴이의 생각과 흐름에 따라서 전개하는 방식을 이 이야기 전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와 해결 방식은 우리가 보고서 쓸 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과제를 할 때도 많이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여러분이 고민하거나 또 자료를 찾아서 제시하는 방법, 논문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논리와 설명. 자, 논리는요, 이치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와 이유가 굉장히 탄탄하게 있어야 해요. 자, 그러니까 뭐 설명은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니까, 논리는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거기에 맞게 설득하는 글쓰기라면,
이 비판은 다른 사람의 글, 어떤 것들을 비판을 하고 나의 다른 생각, 다른 해결 방안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 그런 어떤 전개 방식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간에 이런 방법들로 글을 쓰는 한번 예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본론의 예시문으로 신영목 선생님의 우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우김지를 이 글에서 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김지를 알죠? 우기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신영목 선생님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감옥에서 오래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보니까 그 죄수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또 거친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다툼이 많이 일어났어. 그 모습을 이제 찬찬히 보면서 도대체 이 다툼의 원인이 있는 우김질이 무엇인가? 그 우김질을 찬찬히 관찰하고 분석해서 이렇게 6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서 쓰신 겁니다. 자, 이걸 읽어보면 우리는 이제 사소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 승질이 들어와서 싸우겠구나라고 했던 그런 어떤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분석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나누어서 쓴 것을 보면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존경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지난번에 교도소의 우김질에 대해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대개의 대여섯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작성을 했죠. 이 부분은 어때요? 이 부분은 어떤 개요 부분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분류를 여기서 하나하나 6가지 방법으로 확인했어요. 상위를 우김질로 놓고 우김질에 해당하는 하위 개념으로 하나하나 이걸 설명했습니다. 자, 이걸 읽다 보면 어떤 소통 방식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거죠. 이 우김질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는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겠다라는 글일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고 글의 분류를 이런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구나. 또한 이 글의 어떤 굉장한 힘과 통찰력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비판과 주장을 예시로 한 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긍정이란 단어를 치면 여러 연관 검색어가 나온다. 긍정으로 살아가는 방법, 긍정적인 명언, 긍정의 힘.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긍정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까지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시각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통념과 반대로 긍정의 부정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입장도 있다. 라고 하면서 피로사회와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을 갖고 와서 이 긍정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의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여기 긍정의 부정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입장이 글쓴이의 입장이 되겠죠. 이렇게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일컫는 어떤 시각이나 의식들을 비판을 하고 자기의 주장을 제시하는 방법이죠. 이게 바로 비판을 하고 자기를 주장을 하는 글의 한 방법, 전개 방법입니다. 자, 이 글에 이제 밑에 만약에 글이 쓰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부정적인 사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어떻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이 피로사회랑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설득을 하겠죠. 긍정은 그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식한다는 점, 그다음에 능력의 무한성을 긍정하는 자기 착취로 이어진다는 점을 아마 비판으로 삼을 근거의 자료들이 여기 전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서론으로 한 학기를 다 채울 수 있거든요. 자, 내용이 방대한데, 자, 간략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지루하셨을 때는 수고 많으셨어요. 자, 수업, 다 끝내고 여러분 확인 학습이 있습니다.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과제에 대한 안내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는 우리 감상문 작성하기입니다. 자, 아직 감상문에 대한 우리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자, 이거 여러분이 감상문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제가 감상문 작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자, 제출일은 4월 24일 토요일까지예요. 이게 이제 7차 시 수업이 끝나는 주입니다. 자, 그리고 분량은 말씀드린 대로 3쪽이네. 그 다음에 내용은, 자, 글감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자유로워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중심으로 한 감상문 작성하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글감 보면 뭐 책이나 공연 등, 자, 그런 일반적인 감상문도 가능하겠지만, 자, 주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자, 우리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간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내가 느꼈던 감정들, 그런 것들, 생각들이어도 좋고요. 자, 내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어떤 성찰도 좋겠고, 또 어떤 경험한 상황들 혹은 내가 바라봤던 그 상황들에 대한 시선과 그때의 시선과 느낌, 그런 것들로 내가 감상문을 작성해도 좋겠습니다. 자,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감상문을 작성하는데 소재로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중간고사 실시에 대한 안내입니다. 4월 26일 날 8차 시에 우리는 중간고사를 실시합니다. 자, 시험지는 6시까지 제출 완료로 제가 일단 공지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까지 제출을 못할 학생이 있다 하면 자, 남겨주세요. 글로. 나는 이 시간은 절대 못합니다. 뭐 이유는 무엇입니다. 라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자, 봄이 이제 점점점 누그러진다고 하는데 꽃 구경도 못했는데 벌써 꽃이 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속상하네요. 자, 여러분 꽃이 다 지기 전에 여러분도 멀리는 못 가지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꽃 구경이라도 하면서 봄을 만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학생활 봄을 여러분도 나름의 방법으로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